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서 국민의 관심이 높습니다. 저도 재미있게 손에 땀을 네. 쥐고 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이 동계올림픽 중계 또 올림픽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런저런 말이 많습니다. 네. JTBC 독점 중계를 둘러싸고도 시끌시끌하죠. 이 문제에 좀 정리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미디어 오늘이 이 사안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를 해서 미오 뉴스레터로 보내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2월 10일 MBC에서는 동계올림픽 TV에서 보기 힘들다고 느끼실 텐데요. 한 회사가 독점으로 중계권을 구매해 흥행 부족은 물론 보편적 시청권마저 제한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했대요. 그런데 다음날 JTBC에서는 올림픽 주요 경기가 치러지면서 올림픽 열기가 일고 있습니다. 지상파 독점 체제가 깨지자 JTBC의 뉴스권 제한도 거부하고 취재진 파견도 현격하게 줄였습니다. 이렇게 또 지적하는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올림픽 열기에 대한 평가는 사실 보는 이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올림픽에 비해서 좀 저 스스로가 이렇게 보는 그 관심도가 좀 낮아졌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또 실제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올림픽 시작되면 굉장히 하루 종일 밤새 텔레비전을 보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네. 미디어 오늘은 일단 올림픽을 JTBC가 독점한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고 그러다 보니 지상파 3사가 중계에 나서지 않는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지상파 상계에서 3사에서 올림픽을 볼 수 없으니 채널이 줄어들었고 또 특히 JTBC의 접근성이 지상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덜 찾아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실제 시청률도 올림픽 초반에 비하면은 점점 올라가고는 있다고 하지만은 이 수치를 과거 지상파 3사의 시청률을 합친 만큼 JTBC가 혼자 방송하고 있는 그 몫이 비슷하냐라고 생각해 보면 전반적으로 이번에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상파에서 중계를 하지 않으면 올림픽 중계 관련 보도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도 생겼습니다. KBS, MBC, SBS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 당일에 그러니까 2월 4일이었는데요. 이날 메인 뉴스에서 각각 3건, 5건, 3건의 그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개막식 다음 날에는 8건, 6건, 6건 이렇게 각각 보도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올림픽 개막식 당일과 다음 날 보도 개수를 모두 합쳐봐도 KBS는 3건, MBC 3건, SBS도 3건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지상파 3사가 중계를 하지 않고 온라인 중계권을 네이버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 유튜브에서조차도 이 올림픽을 잘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전반적으로 동계올림픽에 비해서, 그러니까 동계올림픽이 하계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비해서 관심도가 낮은 어떤 분위기가 있고 네. 또 시간이 흐를수록 국가 스포츠 행사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전처럼 막 굉장히 집중해서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이전 올림픽 때와 비교해서 크게 줄어든 것에 대해서 JTBC의 동계올림픽 독점 중계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 중계권을 둘러싼 논란은 국제 경기 때마다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JTBC가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언론사들은 그때마다 국민의 보편적 그 접근권, 알 권리 보장 이런 것보다는 자사의 그 상업적 이익 이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꼭 올림픽이 아니고요. 축구 팬을 생각해 보면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축구를 보려면 쿠팡 와우 회원은 기본이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최근 몇 년 사이 쿠팡이 주요 축구 중계권을 확보하면서 사실상 독점 구조가 형성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입니다. 네. 핵심은 접근권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국민 다수가 향유해 왔던 대중 스포츠, 특히 국가대표 경기나 월드컵 예선처럼 공적인 성격이 강한 경기는 그동안 우리가 지상파나 공영방송을 통해서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특정 플랫폼이 이 축구 중계 같은 것을 독점하고 또 이번에는 월드컵을 동계 올림픽을 또 특정 이제 방송사가 독점을 하잖아요. 네. 이러면은 구독료를 낼 수 있는 사람 또는 이제 JTBC는 종편이다 보니까 또 종편을 볼 수 있는 어떤 환경이 있는 음. 사람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은 단순한 시장 경제 체제가 경쟁 문제를 넘어서서 음. 문화 향유의 평등권 문제다라고 지적되기도 하거든요. 네. JTBC가 올림픽 중계권을 독점했다는 건 역시 비슷하게 좀 지적할 수 있어요. 물론 JTBC 측도 할 말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디어 오늘이 관련 보도를 해준 것을 보면은 중앙그룹 계열 PSI 측은 지상파 3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비밀 유지 확약서 제출을 거부했고 비밀 유지 확약서 내용을 수정하려는 요구가 반복됐었다라면서 지상파 3사를 되려 비판을 했거든요. 네. 또 지상파 3사가 협상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했다. 그리고 이것은 담합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음. 반면에 지상파 3사에서는 PSI가 여러 행사를 묶은 패키지로 무리하게 판매하려고 한 점, 그리고 비밀 유지 확약서에 무리한 내용을 담으려 했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어요. 심지어 법적 대응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상파 3사는 무리한 패키지 입찰과 3사가 협력을 못하게 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중앙그룹과 PSI가 방송 중계권 사업자 선정 입찰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라면서 가처분을 제기했다가 기각이 된 바 있습니다. 네. 중앙그룹은 지상파 3사가 2011년부터 스포츠 중계 방송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주요한 스포츠 중계권을 장기간 담합해 왔었다라면서 이것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지상파 3사 중 한 곳이 독점 중계권을 확보하면 다른 두 개사에 300억 원씩 위약 벌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JTBC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입장이 JTBC의 입장이거든요. 네.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좀 더 법적으로 정리가 된 이후에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싸움 이전에 네. 과연 이렇게 중계를 하는 것이 국민에게 편안한 시청 환경을 주는 것인가, 누구나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 이야기해봤고요. 주제를 네. 조금 바꿔서요. 올림픽은 스포츠 경기이기도 하지만 미디어 이벤트라고도 불립니다. 네. 전 세계인이 동시에 보고 또 전 세계 언론이 대대적으로 중계하고 또 국가적 의미를 부여하는 큰 행사죠. 문제는 이 과정에서 늘 비슷한 문제점이 지적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들인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올림픽 중계에서는 반복되는 이 고질적인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우선 국가주의 프레임을 짚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이 해냈다, 국격을 높였다, 금메달 몇 위 이런 표현들 굉장히 익숙하시죠. 네. 이렇게 선수 개인의 경기라기보다는 국가 간 경쟁으로 묘사하는 이런 보도 프레임이 굉장히 많죠. 두 번째는 메달 중심의 보도도 굉장히 주요한 프레임인데요. 금메달을 따면 대서특필하고 정말 뭐 가문의 영광, 국가의 영광으로 보지만 동메달의 경우에는 조금 관심이 없고 특히 4위, 5위 이렇게 됐을 때는 거의 가치가 없는 것처럼 평가절하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 과잉 서사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이것도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네. 눈물, 기적, 드라마, 이 스포츠의 감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건데 물론 이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경기 분석이나 제도적 맥락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주로 감정적으로 드라마로 이 중계를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 이것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외에서도 스포츠 저널리즘 연구에서 오래 지적되어 왔던 그런 현상입니다.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감동을 느끼려고 올림픽 하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세계에서 우리가 몇 위일까? 이런 것을 보는 그 보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밤새 응원하고 보는 것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문제는 보도의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메달을 기준으로 사람을 지나치게 평가하는 거, 그리고 올림픽 보도를
그 승패를 인간의 가치와 연결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꼭 올림픽 때뿐만 아니고 평소에 우리의 어떤 스포츠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죠. 네. 특히 4위나 5위 선수는 거의 다뤄지지 않죠. 네. 사실 세계 4위 이거 정말 엄청난 성취인데 왜 그럼요. 우리는 세계 4위에 대해서 거의 보도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음. 이런 구조는 사회 전반 성과주의와 능력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는 거예요. 네. 결과가 전부라는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올림픽 스포츠 중계 아니냐, 올림픽 스포츠 보도의 문제 아니냐라는 겁니다. 음. 마지막으로 스포츠 중계에 있어서 외모를 과도하게 칭찬하거나 성별 고정관념을 가지고 성차별적인 언급을 하는 경우들이 그동안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많았죠. 그나마 올해에는요, 이런 그 중계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모든 중계를 다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주로 논란이 되고 있는지 위주로 찾아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스포츠 중계를 하는 아나운서나 전문가들이 중계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발언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이 조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동계올림픽 보도에서는 비판할 만한 부분이 없었나요? 굳이 이제 찾아보자면요. 미디어 오늘에선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최가원 선수 금메달 소식을 전한 언론 보도가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인데요. 네. 저도 이 지적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가원 선수의 금메달 소식을 전하는 언론 보도들이 경기보다 서사에 앞섰다라고 지적한 건데요. 일부 언론이 경기 기술이나 전략보다는 그의 부모 이야기, 가족의 희생, 어린 시절 일화 같은 부분을 크게 다룬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적 이야기, 인간적 서사는 분명히 빠질 수 없는 주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문제인 것인데요. 경기 분석은 매우 짧고 가족 서사는 길었습니다. 네. 또 기사 제목에 눈물의 금메달, 모모의 딸, 기적 같은 드라마 이런 표현이 반복되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선수는 전문 스포츠인이 아닌 그저 감동의 주인공으로 소비되고 마는 것입니다. 미디어 오늘은 이런 감정 중심 보도가 클릭 경쟁과 맞물려 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올림픽은 축제입니다. 하지만 이 축제를 어떻게 보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세계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메달의 색깔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과정과 구조를 함께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도 트렌드를 살아가는 김조한 UID 상무와 함께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왓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때 net up what it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존재감이 있었던 왓챠가 지금은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net up what it 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네네네. 이게 어떤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넷플릭스 없을 때 왓챠였다 뭐 이런 얘기였죠.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또 왓챠가 이 말과는 상당히 상반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데 지금 네. 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진단을 해주실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독자 생존이 어려운 상태로 보여지고요. 매각을 전제로 그 회생 절차를 준비 중인 상태라고 여러 이제 언론에서 나왔고 네. 또 어떻게 보면 회생 인가 전에 이제 매각을 M&A를 좀 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진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 지표 면에서도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면 뭐 넷플릭스가 한 1,500만 정도 사용자가 있는데 월 사용자가 네. 왓챠가 이제 50만 정도라고 밝혀졌거든요. 네.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지금 기준 2024년 말 기준 누적 결손금이 한 2,670억,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875억이라고 하니까 네. 회생 절차 없이는 정상적으로 지금 다시 리바운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왓챠 이용자가 대략 50만 명 정도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한 건데 네. 사실 OTT 도입 초반만 해도 이 왓챠의 존재감이 상당히 컸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어쩌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건가요? 사실 이제 왓챠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아주 누군가가 치고 나오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음. 근데 대신에 지금 보시면 모든 회사들이 다 뒤에 그 모회사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뭐 다른 케이스긴 하지만 워낙 탄탄하고 큰 회사긴 한데 음. 뭐 예를 들면 티빙이라는 경우는 이제 CJ가 있었고, 그다음에 웨이브 같은 경우는 SK가 뒤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쿠팡 같은 경우 당연히 쿠팡이 뒤에 있죠. 음. 디즈니 같은 경우 글로벌 뭐 전 세계 가장 큰 미디어 회사 중에 하나인 디즈니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콘텐츠가 오리지널 경쟁, 그러니까 자본력 자체가 이미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 콘텐츠에 투자를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이용자들이 이탈했을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뭔가 당근이 없는 상황이니까 재무 네. 악화는 계속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결국에는 이게 이 사업, 미디어 사업이라는 게 체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콘텐츠들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예를 들면 넷플릭스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렇고 뭐 티빙도 그렇고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의 매출보다는 네. 콘텐츠가 나오고 그 콘텐츠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사용자를 끌어온다는 어떤 그런 뭐 확신은 아니더라도 그런 투자들을 하는데 지금 스타트업인 왓챠의 경우는 투자를 했을 경우 반드시 이게 뭔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투자 자체가 조금씩 보수적이 되고 그 콘텐츠 자체의 차별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용자들이 이탈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자본력 차이가 결국 콘텐츠에서도 차이가 났던 게 하나의 패착으로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왓챠에서 참 인상 깊었던 거는 이 서비스 초기 당시에 개인화 콘텐츠 추천 기술로 시청자들에게 어떤 콘텐츠를 추천하고 시청 시간을 늘릴지 전략을 구성하는데 좀 강점을 갖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이런 장점들이 좀 희미해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저도 왓챠 추천 시장 데이터는 분명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도 있지만 사실 컨텐츠의 시청 방식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추천보다는 어떻게 보면 트렌딩, 지금 가장 많이 보는 컨텐츠가 뭔지.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추천보다는 최근에 컨텐츠 시청이 대부분이 그 영화 탑 10, 맞아요. 뭐 드라마 탑 10, 네. 뭐 시리즈 탑 10 이런 형식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네. 소비자들이 그런 추천 기술에 대해서 와우 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추천과 트렌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편화되면서 그 왓챠가 가진 기술들이 조금 돋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추천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독점이나 오리지널이나 화제작 같은 것들이 비슷한 콘텐츠들이 있거나 아니면 뭐 독점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네. 추천을 하더라도 내가 보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술 자체는 뛰어나지만 콘텐츠 자체가 있어야지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왓챠가 생존 전략으로 택했던 게 영화 전문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 강화입니다. 뭐 독립 영화, 예술 영화, 고전 영화, 또 해외 영화제 수상작 등 영화를 좀 좋아하는 정말 영화광들을 타겟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 영화광들을 위한 콘텐츠 구성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까요? 가능성은 있었지만 쉽지 않았을 것 같은 게요. 이 시네필 타겟은 충성도는 높지만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 영화를 정말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정말 영화를 사랑하긴 하지만 영화를 굉장히 폭넓은 장르나 아니면 그런 말씀하신 수상작들을 막 찾아서 보고 하는 그 인구는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영화 전문성을 살린다고 했을 때 뭐 B2B의 교육이나 기관이나 영화제나 아카이브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또 영역을 넓힌다 하더라도 사실 한국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네. 힘들었을 거고요. 반대로 또 일본에도 진출을 하면서 이런 영화 전문 플랫폼의 전략을 밀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대한민국은 영화가 뭐 정말 많이 보지만 신작 영화 중심, 그다음에 신작 방송,
트렌딩에 굉장히 강한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브랜드는 선명하지만 재무 위기를 막을 정도의 규모의 경쟁을 만들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대중성 측면을 생각하면 좀 어려운 전략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왓챠를 또 OTT로서 생각을 해봤을 때 유독 좀 오리지널 콘텐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왓챠가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좀 어려움이 컸던 이유가 뭘까요? 초기에는 제작을 좀 했습니다. 어, 초기에는 했는데 결국에는 끊임없는 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제작은 또 리스크 감내 능력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게 돈을 넣은 다음에 뭐 다음 달에 아니면 뭐 1년 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드라마 제작을 하는데도 영화 제작을 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재무적으로 돈을 넣는다는 건 그만큼 굉장히 어떤 리스크를 지고 간다는 건데 그러기에는 결국 투자자나 아니면 어떤 시장에서 반응이 늦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엔 어느 정도 적자가 생기면서 오리지널에 더 투자를 하는 것들을 결국엔 이제 모회사가 있지 않고 말씀드렸듯이 네. 투자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그만한 여력 투자를 위한 돈이 또 어디선가 투자를 받기가 현재 실적에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리지널이 약해지 않았나. 예를 들면 디즈니 플러스도 한국에서 성과 대비 오리지널 정말 많이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에 아시아나 아니면 남미나 이런 지역, 일본 같은 지역에도 굉장히 반드시 성공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는데 한국 시장만을 바라보는 왓챠가 해외나 이런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가 확실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리지널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 역시 자본력이군요. 지금 그럼 상무님이 보시기에 왓챠 생존의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가지고 있는 기술 자산은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꼭 미디어, 왓챠피디아 중심이나 아니면 기존의 미디어가 아닌 영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예전에 유플러스와 인수가 좀 어그러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엔 누군가의 자본이 있는 회사에서 인수를 하고 미디어에 어떤 큰 방향성이 있다고 하면 네. 그런 회사가 인수를 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콘텐츠 기업들이나 스튜디오에서 전략적으로 뭔가 M&A를 통해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가능성은 있는데 대한민국 지금 콘텐츠 시장 자체도 이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전략적 인수나 아니면 비즈니스의 피버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왓챠의 사례를 단순히 한 기업의 실패로 보긴 아쉽다는 평가도 있거든요. 상무님께서는 이번 사례가 한국 토종 OTT 산업에 어떤 교훈을 남겼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이라는 시장 자체가 지금 전 세계의 어떤 미디어 회사들이 생존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작은 시장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고 많은 플랫폼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기술만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자본만이 있어서도 안 되고 결국 이제 어떤 미디어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과 그다음에 체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밸런스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투자나 이런 부분에서도 긴 호흡으로 봐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왓챠도 굉장히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어떤 투자나 아니면 어떤 엑시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타이밍을 좀 놓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 미디어 시장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디어 OTT나 이런 시장, 한국 OTT를 살려야 된다, 뭐 투자를 해야 된다, 국가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좀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네.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해야 성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아이디 김조한 상무였습니다.